한국으로 보내요. 한국으로 보내갖고 이승만 대통령과 또 하나의 휴전협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북한, 중국의 대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또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또 한국의 남쪽에 청와대에서는 로버트슨과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 또 협상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협상의 결과 결국은 한국이 휴전에 방해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언주를 주고 휴전 협상이 1953년 7월 27일 날 마침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휴전을 수락한 것은 어디까지나 시한부였다. 그러면서 북진통일 계속 얘기를 하니까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볼모로 잡아놓습니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이 되고 그 다음 달에 덜레스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갖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가조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워싱턴에서 방위조약이 정식으로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54년 1월 달에는 한국에 의해, 미국에 의해서 모두 비준하는 절차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미 FTA 체결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조약이라는 거는 체결을 하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고 그 비준서를 교환하게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발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비준서 교환은 원래 1954년 3월 달에 예정돼 있었는데 미국이 이거를 일부러 미룹니다. 그리고 54년 7월 달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그때 한미 합의 의사록이라는 것을 내밀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 정부가 무력을 제외한 방식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계속해서 유엔군 사령관 휘하에 놓아야 된다. 이제 이러한 북진 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들어갑니다. 또 이 합의 의사록에는 이것 외에도 한국이 받아야 될 원조 또 국군의 그 규모 이제 이런 게 다 연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미 합의 의사록과 상호방위 조약의 이제 발효 이것을 또 서로 교환하는 협상이 또 수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된 것은 1954년 11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휴전이 되고 1년 4개월이 지나서입니다. 11월 17일 날 서울에서는 한미 합의 의사록이 채택이 되고 양쪽이 서명을 하고 워싱턴에서는 상호방위 조약의 비준서와 교환됨으로써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마침내 발효됐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한국전쟁 때 원래 38선 이북의 북한 영토였다가 국군이 수복하게 된 땅이 있죠. 양구, 화천 이런 데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이때까지도 유엔군 사령관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38선 이북 지역의 행정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관된 것도 1954년 11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휴전 이후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시점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처럼 미국과 아주 길고 길게 휴전 반대 외교를 하고 또 북진 통일을 내세우면서 협상을 하는 이 긴 과정에서 물론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습니다. 얻은 것의 대표적인 것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에는 귀신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될 또 손실도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전란 중에 모든 것이 황폐돼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협상을 길게 지속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한 원조의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또 받아야 되는 또 그런 것은 또 감당해야 될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 반대 외교의 그림자는 대단히 길게 갑니다. 그리고 아주 또 근본적인 부분까지도 가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 한국군의 정치화 문제입니다. 이 에버레디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휴전 무렵에 있다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북진 통일론을 폐기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년대 내내 이 계획이 상황 변동에 따라 조금씩 수정되면서 남아있는 건데 처음에는 유엔군 사령관이 이승만 정부를 교체하는데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게 이제 계획이 바뀌어 나가면서 그게 아니라 한국군 그리고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특히 한국군은 작전 통제권도 미국이 갖고 있고 또 한국군에 대한 보급, 이 원조도 다 미국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에버레디 계획이라고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북진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국군을 동원해가지고 정권을 교체한다. 이제 이런 그 계획까지 존재를 하니까 한국군이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른바 한국군이 정치적인 자율성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군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균열 속에서 어떤 권력의 균열 속에서 한국군이 스스로 정치화돼 가지고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 쿠데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실제 1960년 4월 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한국이 혼동 상태에 빠졌을 적에 한국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대가 계엄군 탱크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4월 혁명 때부터 일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저명 인사들은 쿠데타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권력을 잡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거는 최근 공개된 미국 정부 자료들을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또 이러한 것들이 5.16 쿠데타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휴전 반대 외교의 긴 그림자는 정말 길게 갑니다. 이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서 격돌을 했고 그래서 1950년대, 1960년대 20년 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말에 소련과 중국이 무력 충돌을 벌일 정도로 틈이 갈라지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1970년대 초에 미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섭니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중국이 이제 세계 그 시장 경제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결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혁 개방도 가능해졌고 지금의 이제 G2의 하나로 중국이 부상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1972년 2월 달에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죠. 이거 아주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뭐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 모태똥과도 1시간 정도 만나서 대화를 했지만은 주로 쪼우언라이, 주은래랑 만나갖고 현안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오후에 만나서 얘기를 해요. 한반도 문제도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가 얘기가 되니까 자기가 휴전이 되고, 그러니까 휴전이 타결되고 4개월 만인 1953년 11월 달에 당시 닉슨은 미국의 부통령이었는데 한국을 방문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얘기를 해요. 그때 닉슨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임무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단독 북진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러한 얘기를 전하니까 정원라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의 앞에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사실 닉슨이 미국의 이제 부통령으로서 불가피하게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 국익 때문에 이러한 게 이승만 대통령을 압박하기는 했지만은 닉슨 자체는 대단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동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미국 관리들에게 그 지식인들 층에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지만은 일반 대중들을 통제하는 데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국익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닉슨이 정원라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들은 남북한 모두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충동성과 호전성이 우리 두 나라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 앞에 얘기 뭔가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러한 얘기는 판에 박힌 얘기, 상당히 진부한 얘기예요. 보통 강자들은 항상 약자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백인들이 유색인종에 대해서, 또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에는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그 아까 보신 글 중에 오히려 뒷부분을 중시해야 돼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약자들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강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자에 의한 약자의 통제와 관리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소국이 무조건 강력 대응을 하고 또 존재감을 보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상당히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통제하는데 그 정당성 또 그런 것을 합리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지요. 결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쟁은 한반도에서 진짜 끔찍한 겁니다. 전쟁이 불러일으키는 피해도 문제이지만은 임진왜란의 경험, 6.25 전쟁의 경험, 선조 이승만의 막 교체까지 얘기하는 이러한 경험, 강대국과의 관계 이런 거를 봤을 때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국인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권, 이것을 정말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정적으로 상실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순간 한국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강경한 외교, 단호한 외교의 부작용입니다. 특히 냉전 시기에는 말이죠. 더 강력한 약소국이 더 강력한 냉전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파격적이고
강경한 행동을 보여가지고 결국 강대국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게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냉전사 연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냉전이라는 상황이 묘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약소국이 어쩌다 보면은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고, 그래서 약소국이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강대국의 사이에서. 그래서 말하자면은 웩도독, 꼬리가 개를 흔드는 그러한 현상이 냉전 시기에는 자주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게디스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승만 대통령을 예로 듭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지만 아까 얘기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강대국은 약소국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 반대 외교는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평화가 상당히 국제적인 어떤 그 기준, 또 인류 보편의 가치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하자는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 반대 외교는 또 그러한 점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투키디데스가 한 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역사가에서 자꾸 반복된 양상이 보이는 이유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 이유도 있겠지만 인간이 역사를 제대로 성찰하지 못해서 특히 안 좋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고, 이 휴전 상태는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상태가 아니죠. 무력 충돌의 반복,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한반도의 전쟁의 역사는 계속해서 더 많이 통찰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